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화두를 꺼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본 적 말입니다.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화제가 연예인 이야기나 날씨 얘기로 바뀌어 버린 경험은요? 처음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묘한 특성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겐 호감을 표하죠. 그런데 유독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생각이 깊은 사람만큼은 다릅니다.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때로는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바로 지성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 우월감이 불러오는 거울 효과.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거울 효과미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그 거울이 단순히 외모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지식의 한계, 사고의 깊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거울을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런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적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최근 읽은 철학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순간 다른 참석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니체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무지해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얕은 지식이 드러날까봐 초조해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왜 하지?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반응은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자신보다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똑같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뇌과학이 밝힌 불편함의 이유. 최신 뇌과학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실제 물리적 위협을 당할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UCLA 신경과학연구소의 매튜 리버만 박사팀이 실시한 실험을 보면 참가자들이 자신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대화할 때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무엇인가요? 바로 위험 탐지 레이더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놀라운 건 이때 편도체의 활성화 패턴이 맹수를 마주했을 때나 높은 곳에서 추락 위험을 느꼈을 때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지적 열등감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는 인류의 진화적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부족 안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집단에서 소외되면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죠.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이 원시적 반응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뇌는 이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집단 내에서의 반응입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 토론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현저히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할 때 나머지 구성원들의 뇌에서는 집단 동조 압력과 관련된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결국 지성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모두 내 차원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인 것이죠. 우리가 빠지는 인지적 함정들, 뇌과학적 반응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바로 인지편향 카그니티브 바이어스들입니다. 이 편향들이 지성에 대한 불편함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1999년 코넬 대학의 데이빗 던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발견한 이 현상은 충격적입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실험을 보면 논리 추론 능력이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상위 60%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 정도로 겸손하게 평가했죠. 이는 일상에서 무수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가장 확신에 찬 어조로 정치나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할 만큼의 지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명인 사람이 자신이 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죠. 결국 지적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던닝-크루거 효과에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아는 척한다, 잘난 척한다는 반응을 받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배척당한 지성인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앞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성인들 대부분이 당대에는 이단자, 사이비, 미치광이로 취급받았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가 독배를 마시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을 만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들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며 무지의 질을 설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기존 체제의 권위를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그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변명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인의 고독한 최후였죠.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기존 권위를 위협했고 갈릴레오의 발견은 종교적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상상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였고 튜링의 존재는 당시 도덕관념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 덕분에 자유롭게 사고하고 과학을 신뢰하며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성인의 외로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통찰 지성은 축복이자 저주. 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지성인의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던 철학자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지의 노예들과 소수의 인식의 주체들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 윌 투 라이브에 지배당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명확합니다. 먹고, 자고, 번식하고, 소유하고, 지위를 얻는 것. 즉,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돈, 음식, 연애, 가십, 경쟁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의지윌 투노를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진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 철학, 과학, 문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지적 수준을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을 평범한 돌멩이 크기에 맞추기 위해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 그보다는 혼자서라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지성인에게 고독한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수준을 맞추려 애쓸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내향적 창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70% 이상이 조용한 개인 작업 시간 동안 나온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집단 토론보다는 고독한 사색이 창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져라. 다수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와 지성인의 외로움.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21세기 디지털 시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성이 더 존중받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인의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역설.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겉으로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융합 인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여전히 정답 찾기, 암기, 문제 풀이에 집중되어 있죠. 학생이 수업 중에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은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봐라고 답합니다. 호기심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깊이 있는 질문은 수업 진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정말 생각이 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야, 적응 못하는 아이,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이 특이한 아이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회사는 어떤가요? 혁신, 창의성, 아웃 오브 더 박스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조직 적합성, 팀워크, 눈치를 더 중시합니다. 회의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직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상사의 말에 동조하고 기존 방식을 따르는 직원이 협업 잘하는 사람, 실무진으로 인정받죠. 특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끼리끼리 분위기 파악,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문화가 강해서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기 쉽습니다. 정치 영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단순한 슬로건과 이분법적 구도로 축소시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 찬성 아니면 반대식의 흑백 논리가 지배하죠. 정치인들은 30초짜리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깊이 있는 정책 논의나 장기적 비전은 지루하다.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습니다.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수와 조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복잡하고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 주목받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빨리빨리,
즉석 배송, 실시간, 라이브. 모든 것이 속도 경쟁입니다. 하지만 깊은 사고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창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천천히, 깊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느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시대 감각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21세기 지성인들의 외로움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고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지성인이 외로운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뇌과학적 반응, 인지 편향, 역사적 사례, 철학적 통찰,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성까지 모든 것이 지성인의 고독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기하고 대중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고독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세 번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적응의 길 말입니다. 첫째,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며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독립이다. 나는 그것을 원했고 수년에 걸쳐 획득했다. 고독은 춥지만 조용하고 조용함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깊은 사색이 자란다. 실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조용한 개인 시간 동안 나옵니다. 아이작 뉴턴의 중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윈의 진화론 모두 홀로 사색하던 시간의 산물이었죠. 둘째, 소수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수천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대화 상대가 훨씬 소중합니다. 지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덕성의 우정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말이죠. 셋째, 소통의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는 능력이 없다면 소통은 실패합니다. 이는 지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 영향력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훌륭한 교사 한 명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한 명의 제자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 관점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오늘날 그의 작품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35년 후에야 재발견되었고 바하의 음악은 죽고 100년 후에야 재평가되었죠. 여기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래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또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를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소외감, 답답함, 외로움은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깨어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깊은 대화를 갈망하고 진정한 소통을 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테슬라, 쇼펜하우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정신적 가족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성인의 고독은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고 깊은 통찰이 자라나며 인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혼자 고민하고 사색했던 모든 시간들은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걱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역할입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어둠 속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있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고독한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창조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당신의 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 당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얕고 빠른 것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깊고 느린 곳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인류의 지성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와 고민이 미래 세대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지성인으로서의 경험과 고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